오늘 안 치우면 리어카째 박살낸다. 3달치 자릿세 지금 당장 내놓아. 제발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비가 밀렸어요. 딱 1시간만요. 이것만 팔면 돼요. 네 사정이 내 알바야. 귀가 먹었어?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던 수간호사였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왜 한겨울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건달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 운명의 실타래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경기도 의왕시 외곽국도 갓길이었습니다. 2024년 1월의 바람은 살을 베듯 차가웠죠. 낡은 손수레 위에 군고구마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오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48살. 한때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응급실을 호령하던 수간호사였던 그녀의 손등은 동상 직전으로 갈라져 있었죠. 등에는 생후 4개월 된 딸 아린이 낡은 포대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만이 그나마 따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세연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서울 강남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회장 강민혁과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61살의 중견 기업인과 45살의 수간호사. 남들의 시선쯤은 세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혁이 진심이었고 세연도 그 진심을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세연이 꿈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최정임이었습니다. 75살 최정임은 평생을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움직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을 앞세워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죠. 세연이 처음 최정임과 마주한 날 어머니가 건넨 말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발붙이려면 내가 정한 대로 살아야 해. 알아들었어?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선전포고였습니다. 최정임은 세연이 밥을 어떻게 떠먹는지부터 시작해서 친정 식구와의 연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며느리라기보다는 관리 대상에 가까웠죠. 그날부터 3년이 시작됐습니다. 가죽 점퍼를 걸친 자릿세 남자가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을 때 세연은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린이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오늘 밤 아이에게 먹일 분유조차 살 수 없었으니까요. 국도를 달리던 검은 세단이 갓길에 급정거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61살 전직 고등법원 판사 출신 기업회장. 오전에 치매 검진 예약이 잡혀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무릎 꿇린 여자의 옆모습에 박혔습니다. 광대뼈의 윤곽, 턱선, 입술을 깨무는 버릇. 1년 동안 탐정 6명을 갈아치우며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남자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져. 남자는 경호원 둘을 보는 순간 도망쳤습니다. 민혁이 눈 위에 쓰러진 세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죠. 세연아. 오세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놔줘요. 나야. 나라고. 알아요.
알아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발. 민혁의 시선이 포대기 속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볼이 새빨갛게 언 채 눈을 꼭 감고 있는 갓난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로부터 계산하면 세연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정임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연이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든 것이 진짜 민혁 씨 아이인지부터 확인해야겠군.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들고 온 지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죠. 이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연이 쓰는 부엌 식재료부터 세연의 외출 시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민혁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러신다며 우리 집 식구들 다 그러고 산다며 그저 지나쳤죠. 세연은 혼자 버텼습니다. 임신 중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고마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세연이 홀로 서재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꺼내본 서류에는 기업 자금 이동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차명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법인들. 세연이 손을 떼지 못하고 읽고 있는데 최정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뺨이 날아왔습니다. 누가 건드리라고 했어. 이것으로 생긴 일이야. 세연은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뺨의 통증보다 어머니의 눈빛이 더 두려웠습니다. 인간이 저런 눈을 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그날 밤 최정임이 세연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녹음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 도장 안 찍으면 그리고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내 말 안 믿기면 한번 버텨봐. 세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가 전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핸드폰도 끊겼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금 한 푼 없이 서울 근교 여관방을 전전했고 최정임이 보낸 추심업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협박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으면 죽인다고. 부산으로, 대구로, 강원도로 도망쳤습니다. 한 곳에 일주일을 못 있었죠. 분유값을 벌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도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독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버텼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다녔으면 폐가 망가졌을 거라고요. 세연은 진료 기록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아이는 어쩌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손수레를 끌고 의왕 국도변으로 나온 것이 석 달 후였습니다. 군고구마 화로에 불을 붙이고 하루 12시간을 서 있었죠. 아리는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생후 25일 만에 국도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습니다. 민혁은 세연과 아린을 경기도 외곽 비밀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게이트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고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주치의 한 박사를 불러 두 사람을 진찰하게 했죠. 한 박사가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혁은 벽난로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때? 솔직하게 말해. 정상 체중보다 11kg 이상 빠져 있습니다. 등과 팔뚝에 시기가 다른 타박상이 12군데입니다. 한 번에 다친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은 흔적입니다. 아이는 생후 16주에서 18주 사이입니다. 저체온이 심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놓여있던 그 새벽의 공기가 아직도 목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호팀장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당일 민혁의 어머니 최정임 명의로 결제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오세연 명의의 전 계좌 동결 지시서였습니다. 신용카드 전면 정지 요청서도 함께였죠. 최정임의 직인이 전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내가 한겨울 국도변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어. 내 핏줄을 안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굶으면서 이게 정상이야. 벽난로에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죠. 날이 밝자 민혁은 어머니 최정임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포렌식 전문가 3명을 별장에 불러들였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 번호와 화살표가 거미줄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죠.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그때 아린을 재우고 나온 세연이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다가 발걸음이 멈췄죠. 이 회사 이름 나 알아요.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 초에 어머니 서재 청소를 한 적 있어요. 책상 서랍에 서류가 잔뜩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뺨을 맞았거든요. 그때 본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저것도. 세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회사 이름 셋을 짚었습니다. 포렌식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규칙이 있어요. 회사 이름 첫 글자가 전부 어머니 본명 한자씩이에요. 최정임. 그 순서대로 돌아가며 만든 거예요. 팀장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규칙이 맞다면 나머지 유령 회사도 전부 특정 가능합니다. 엄청난 단서입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유령 회사 5개의 이름과 자금 세탁 규칙을 도식화하기 시작했죠. 민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뺨 맞으면서 봤으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민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재 청소를 하다 뺨을 맞았다는 것,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아이를 위해 버텼다는 것, 1년 동안 쫓기며 살았다는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흘 뒤 팀장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민혁 앞에 섰습니다. 최정임 명예회장님의 비자금 최종 도착지가 확인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본거지를 둔 불법 무기 중개 조직의 차명 계좌입니다. 10년간 이동한 총액이 280억 원이 넘습니다. 민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법조계 원로 최 회장을 서울 도심의 고급 한정식집 밀실에서 만났습니다. 서류를 건네자 최 회장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재계가 발칵 뒤집힌다. 각오는 됐나? 각오 안 됐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좋아. 내가 특수부에 직접 전달하지. 대신 조건이 있다. 그룹 지분 7%를 나한테 양도해. 민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죠. 이틀 뒤 긴급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민혁 기업 본사 대강당 앞에 최정임 측 경호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주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단상에 오른 최정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민혁 대표이사 해임을 가결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들은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고 더 이상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정임이 의사봉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과 주주연합이 뒤를 따랐죠.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최정임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장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내 뱃속 것부터 없애버릴 거야. 내 말 안 믿기면 한번 버텨봐.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들의 입이 벌어졌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280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최정임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 20여 명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죠. 최정임 명예회장, 살인 교사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녀가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혁은 단상 아래에서 어머니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빠져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도심 최고급 보안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혁이 세연 옆에 앉았습니다. 끝났어. 어머니 구속됐어. 세연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아린이 민혁의 검지를 작은 손으로 꼭 쥐었죠. 민혁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원했는지 몰랐습니다.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정임 체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세연이 잠에서 깨 아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온도계로 재니 섭씨 40도였죠. 팔다리에는 어젯밤까지 없던 퍼런 멍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린이가. 민혁이 눈을 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K대학병원 응급실로 아린을 옮긴 뒤 4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 교수가 흰 가운 소매에 땀을 벤 채 격리실 문을 열고 나왔죠. 강아린 환자는 진행 속도가 극히 빠른 희귀 급성 골수 백혈병입니다. 한 달 안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하면 장기들이 차례로 멈추게 됩니다. 민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식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식에 성공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직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모두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교수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죠. 두 분 다 부적합 판정입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부모인데 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이 어깨를 붙잡았죠. 전 세계 골수은행에 10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 호주. 어디서도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치자 없음. 3주가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일 병원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서서 수액줄에 연결된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사라지고 눈을 뜨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며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반드시 살릴게. 반드시. 그때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최정임의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린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 들은 최정임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검사 데이터가 K대학병원에 있을 거야. 가서 아린이 데이터하고 대조해봐. 직감이 그래. 이틀 뒤 변호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조직형이 아린과 100% 일치합니다. 최정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접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혁이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섰을 때 최정임은 수의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승리감이 서려 있었죠. 내 골수가 그 아이한테 100% 맞아. 세상에 나밖에 없어.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최정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죠. 그룹 지분 전량을 내 차명 계좌로 넘겨. 그리고 오세연을 영구적으로 해외로 내보내. 두 조건 다 들어주면 골수 줄게. 안 들어주면 그 아이는 내 품에서 죽어. 어머니, 그 아이는 어머니 친손녀예요. 그래서 친손녀니까 공짜로 줄 것 같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민혁아. 지분이냐 딸이냐. 선택해.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민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비상 계단 꼭대기,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내리쳤죠. 피가 번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 실장이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손녀 목숨을 볼모로 흥정을 해. 친손녀를.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연은 병실 대기실에서 박 실장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죠. 민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 나갈게. 해외 어디든 보내줘. 그러면 어머니가 골수 주신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박 실장한테 다 들었어요. 나 때문에 아린이가 죽게 생겼잖아요. 민혁이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한테 한번 무릎 꿇으면 평생 일어나지 못해. 나도 너도 아린도. 다른 방법 반드시 찾을게. 제발 여기 있어. 세연의 눈물이 흩어진 옷가지 위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매제 희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직형 불일치 상태에서 줄기세포 이식에 성공한 기록이 있는 연구소, 전 세계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비공개 의료 네트워크 전부 뒤져. 포기하지 마. 이틀 뒤 희재에게서 연락이 왔죠. 오빠 찾았어. 독일 바이에른 주 외곽에 비공개 연구소가 하나 있어. 그 소장이 조직형 불일치 상태에서 줄기세포 이식에 성공한 기록이 있어. 성공률이 30% 미만이야. 초고 위험군이야. 그거라도 해야 해. 전용기 수배해. 출국 당일 공항 활주로에서 관제탑이 이륙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최정임 측 잔존 세력이 항공청에 손을 쓴 것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아린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쳤습니다. 여보, 아린이 심장이 느려지고 있어. 세연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민혁이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처리한다. 10분만 버텨라. 최 회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활주로 위에서 5분이 흘렀습니다. 구급차 앞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세연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힘없이 늘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세연은 눈을 감고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관제탑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K메디컬 1 긴급 이륙 승인합니다. 활주로 클리어. 아린이 전용기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포효했죠.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한 직후 박 실장이 구치소 접견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최정임이 앉아 있었죠. 박 실장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혁의 서명이 없는 백지 합의서였습니다. 서류함에 밀어 넣었죠. 회장님께서 서명하지 않으신 합의서입니다. 명예 회장님의 조건은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명예 회장님의 골수는 필요 없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는다고. 내 골수 없이는 못 살아. 회장님께서는 다른 길을 찾으셨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최정임의 고함이 접견실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박 실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48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혁과 세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민혁은 부목이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듯 웅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붉은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일어서지 않았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줄기세포가 성공적으로 생착됐습니다. 백혈병 세포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민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세연이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은 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48시간 동안 짓눌렸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 나왔습니다. 독일 연구소의 하얀 복도 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2살 아린이 경기도 외곽 어린이집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K그룹 산하 재단이 건립한 이 어린이집은 세연이 이사장으로 이끄는 공익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돕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직업훈련과 주거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엄마 나 봐. 혼자 달렸어. 아린이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고 세연이 아이를 받아 안아 올렸습니다. 5개월째 부른 배를 안고서도 세연의 발걸음은 가뿐했습니다. 구치소 병동에서 최정임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독방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쥐에게 이사회 소집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민혁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귀가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린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었죠. 감자를 삶아 으깨고 당근을 잘게 썰어 넣으며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먹였습니다. 아린아, 아빠가 만든 거야. 맛있지? 아린이 입을 오물거리며 두 손으로 민혁의 코를 잡으려 했습니다. 민혁이 얼굴을 가져다 대며 웃었죠. 세연이 부엌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에는 아직 다 녹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이 경기도 양평 산장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통창 너머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세연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쌍화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1년 전 국도변에서 눈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등에 엎인 아린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던 그 겨울이었죠. 세연은 쌍화차 잔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스함이 그때 그 국도변의 기억 위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눈이 그치자 민혁이 트렁크에서 낡은 군고구마 화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연이 눈을 크게 떴죠. 그게 뭐야 군고구마. 이번엔 내가 해볼게. 민혁이 장작불 위에 화로를 올리고 과장된 몸짓으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아린을 향해 윙크했죠. 아린아, 귀마가 곧 터진다. 아린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계를 바라봤죠. 뻥 하얀 고구마 과자들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눈밭 위로 쏟아져 내렸죠. 우와. 아빠 대박. 아린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눈인지 고구마인지 구분 못하고 양손 가득 주워 담았습니다. 세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세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연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올 줄 몰랐어. 나도 그랬어. 민혁이 세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손 국도변에서 얼마나 차가웠겠어. 미안해.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벽난로 앞에서 아린이 잠든 뒤 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 내밀어봐. 조심스럽게 내민 세연의 왼손 약지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게. 세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민혁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장작이 타면에는 따뜻한 소리가 산장 안을 가득 채웠죠. 아린이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이 일어나 아이의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민혁의 어깨에 다시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국도변 바람은 칼날 같았고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 따뜻했습니다. 오세연은 아무것도 없는 국도변에서도 딸을 놓지 않았고 강민혁은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 내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한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